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FOMC 회의가 목요일 날 새벽 4시에 한국 시간으로 발표가 되고, 또 이번 주 목요일 점심이죠. 12시에 일본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혹여나 12월 19일 한국 시간 기준으로 새벽에 미국은 금리를 인하하고, 또 일본은 같은 날 금리를 인상을 한다면, 그러면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격차는 뭐 좁혀지긴 좁혀지는데 좀 빠른 속도로 좁혀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관측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저도 2025년 경제전망서를 쓰면서 피벗의 시대인데, 피벗의 시대일 때 우리가 염려해야 될 한 가지 변수가 엔캐리 청산 절차가 급속도로 전개되느냐 아니냐 이건데, 혹여나 미국의 금리 인하와 일본의 금리 인상이 같은 날 단행된다면, 그러면 엔캐리 청산 절차는 더 자극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 금리 인하할 것인가, 일본 금리 인상할 것인가, 그 대주제를 가지고 지금부터 말씀을 하나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추가 금리 인하할 것인가? 미국은 빅컷의 금리 인하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했었고, 그리고 이어서 또 한 번의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12월에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면 이제 4.5%가 되겠죠. 그러면 연거푸 3번의 금리 인하로 올해 연말 4.5% 수준의 기준금리로 진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할까? 정말 금리 인하 할까?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할 것으로 거의 못 박듯이 믿고 있어요. 93.4%의 비중으로 시장은 금리 인하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믿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안 한다. 누구도 모르죠. 19일 새벽에 금리 인하가 만약에 없다. 그럼 시장에서는 굉장히 실망할 것입니다. 최근 금리 인하할 거라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 더 높게 잡고 있는 기조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특히 미국 주식시장에는 더 많은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만약에 무너진다면 미국에선 상당한 조정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질문이죠. 일본 12월 19일 12시 금리 인상할 것인가? 일본은 지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8년 동안 마이너스 0.1%라는 이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다가 지난 24년 3월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의 전환을 시도했고요. 이것도 피벗이죠. 그리고 이 금리에서 또 한 번 인상하면서 또 한 번의 피벗을 단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금리도 아니고 제로 금리도 아닌 0.25% 수준의 금리를 운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금리 인상하는 여정이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가혹합니다. 낮은 금리에 익숙했다가 갑자기 높은 금리 시대를 맞이하려니 높은 금리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일본의 기업이나 가게, 이 경제 주체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당면한 거죠. 그걸 이겨내면서 금리를 인상하는 여정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왜 금리 인하하는가? 미국은 5.5%의 금리가 중립금리는 아니다. 정상적인 금리는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립금리가 뭐예요? 미국은 대략 3%에서 3에서 3.5%. 이 정도의 금리를 미국은 현재 중립금리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중립금리를 찾아서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하는 시대, 피벗의 시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고 일본도 마이너스 0.1%의 금리를 정상적인 금리, 중립금리라고 보진 않겠죠. 일본도 일본 나름대로 중립금리를 향해서 대략 0.56%이 수준의 중립금리를 찾아 금리를 정상화하는 여정이다. 다만 일본은 지금부터 분석해 드리겠지만 경기가 안 좋은데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억지로 정상적인 금리라는 목표를 향해 경기 후퇴를 감당하면서 어려운 여정을 단행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런 대질문에 대해서 지금부터 답변을 드리려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미국은 금리 인하할 것인가, 일본은 금리 인상할 것인가. 그러면 어떤 여건을 주로 보면서 금리를 결정해요?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가지는 미국의 물가 상승률, 두 번째는 미국의 경기 혹은 고용 상황을 보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거죠.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 일본의 물가의 흐름을 보고 일본의 경기 상황을 보면서 금리를 인상하는 거죠. 일본 경제가 너무나 안 좋다. 그러면 금리 인상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죠? 역시 물가와 경기 그 두 가지 요소를 보면서 하겠다. 그럼 지금부터 그 부분을 여러분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물가 상황 진단이에요. 미국 물가 상황이 보시는 것처럼 지난 9월 기준으로 생산자 물가 PPI가 2.0%를 기록했었거든요. 이게 근래 들어 바닥이죠. 근데 이제 10월, 11월 들어 미국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2.6%, 3.0%로 다시 오릅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생산자 물가가 다시 좀 뚜렷하게 반등하고 근래 들어 가장 높은 이런 숫자를 보면 3.0%라는 생산자 물가는 너무 부담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다시 물가가 오르는 거 아닌가? 제가 그동안 강조해 드렸습니다만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그게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죠. 반영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2, 3개월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가 오르니 소비자 물가도 다시 반등되는 거 아닌가? 어쩌면 9월에 내렸던 빅컷은 정말 실수였다. 정치적 금리 인하였다라고 해석해 만들어주는 결론적으로 그런 통계가 또 발표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너무 섣부른 금리 인하를 단행했구나. 너무 대대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했구나. 9월에 베이비 컷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또 한 번 정도 11월에 쉬었다가 12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면 이렇게 생산자 물가가 다시 급격히 반등하는 일은 없을 텐데.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이제부터는. 왜냐하면 물가가 다시 반등할까 봐. 근데 결국 물가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 우리가 들여다보는 지표는 CPI와 PCE인데 CPI와 PCE가 어쨌든 기준금리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4.75%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 갈게요. 기준금리는 약 4.75% 혹은 인하했을 때 4.5라고 한다면 어쨌든 CPI 물가 상승률도 그걸 훨씬 하회하는 근원물가 CPI 상승률도 그걸 훨씬 하회하는 그런 수준의 물가의 흐름이니까 4.75%도 충분히 물가를 잡기에 충분해. 제약적인 금리야. 예를 들어 4.5도 심지어는 4% 수준의 금리도 이미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제약적인 금리야. 굳이 기준을 드린다면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중립금리가 3.0에서 3.5니까 예를 들면 3.5% 이상의 금리에서 금리를 인하해도 여전히 긴축적, 제약적인 금리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월에 FOMC 회의도 금리 인하의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라고 볼게요. 다만 이미 스탠스가 바뀌었듯이
물가도 물가대로 봐야 되지만 물가가 더디게 잡히니까 적극적인 금리 인하는 어려워요. 너무 급진적인 금리 인하는 어려워요. 대대적인 금리 인하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리 인하는 금리 인하고 두 번째 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였지만 근데 금리 인하를 단행할 때 물가가 다시 반등할 것도 걱정이 되지만 미국 경기 상황이 말 그대로 호조라고 한다면 서둘러서 금리 인하할 필요가 없다는 또 반증이 나오죠. 그래서 경기 안정 상황도 같이 봐야 되는데 지난주에 발표됐던 고용 지표가 실업률은 오히려 4.2%로 오르니까 실업률이 다시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금리 인하해야 된다라는 근거가 생겼던 거예요. 고용 지표가 발표될 때. 그런데 실업률 말고 나머지 고용 지표를 보면 특히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 증감을 보면 또 급격히 일자리가 증가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어, 금리를 서둘러 인하할 필요까지는 없다. 실업률도 반등하긴 반등했지만 어쨌든 4.5% 수준의 완전 고용에 해당되는 그 기준선을 훨씬 밑도는 수준에서 실업률이 올라간 것 뿐이니까 서둘러서 금리 인하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판단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고용 부분에서 임금 상승률도 이게 중요하죠. 임금 상승률이 4%까지 반등해서 4%대에서 안 떨어지고 있어요. 사실 이 임금 상승률이 떨어져야 물가가 잡힌다라고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죠. 근데 임금 상승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된다. 미국 경기가 탄탄하다라는 근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 경기가 탄탄한데 금리를 서둘러서 인하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만약에 미국 경기가 좀 안 좋다면 서둘러 금리 인하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지금으로선 그럴 필요가 없다. 자, 경기 상황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분기별 성장률 지표인데 보시는 것처럼 최근 분기별 성장률 지표가 아주 높은 1.4, 3.0, 2.8%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4분기 GDP 증가율은 현재 아틀란타 페드의 전망에 기초하면 3.3%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매우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2월에 금리 인하는 단행할 여지가 많이 있다. 그러나 성급하게 금리 인하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베이비 컷 4.5%로 금리 인하할 여지는 여전히 있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의견을 드려보고요. 다만 미국 경기가 여전히 견조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금리 인하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리고 시장의 여론처럼 이제 마지막 금리 인하인가 하는 우려가 들 만큼 그러니까 2025년에는 추가 금리 인하가 없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할 만큼 그 정도의 경기가 아주 탄탄하게 전개되고 있다. 어느 정도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물가가 확실히 잡히니까 좀 물가 안정화의 흐름을 명확히 지켜볼 때까지 금리 인하를 좀 더 미룰 것이다 하는 관측까지 현재 들고 있는 것이고 역시 이번 주 목요일 날 FMC 회의 때는 정말 중요한 것이 점도표와 향후 연준이 바라보는 경제 전망도 제시를 할 것이기 때문에 향후 통화 정책 기조를 그려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저는 역시 F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되면 19일 한국 날짜 19일 새벽이거든요. 4시거든요. 보통 이제 3시 한 50분 까지 자다가 알람을 맞춰 놓고 그쯤에 일어나서 즉시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필요하신 분은 아침 일찍 뭐 적정한 분은 뭐 오전에 출근길에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할까? 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물가 상황을 보면 정점이 4.4%였어요. 그러니까 간혹 일본은 왜 금리 인상을 이때 안 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일본은 일시적인 물가 상승률이 이만큼 치솟았다고 한다면
그동안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했었던 일본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드디어 우리가 목표하는 2% 물가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일본은 계속 디플레이션을 경험하던 나라가 2022년, 23년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일본도 정점 기준으로 4%대를 기록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던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어,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2%대로 물가가 내려왔는데 만약에 지금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 상승률이 다시 밑으로 떨어져서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예전과 같은 이런 디플레이션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 상황 봐가면서 금리 인상을 조심스럽게 하고는 있지만 그랬다가 이게 물가를 다시 떨어뜨려서 디플레이션 잃어버린 30년 동안 임금이 동결됐어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힘들까요?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임금이 올라가고 국격이 상승하고 또 그 나라 돈의 가치가 강해졌는데 일본은 나홀로 임금이 오히려 정체됐으니 국제적으로 보면 나홀로 임금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30년째는 일본 사람들이 해외 여행 가서 펑펑 쓰다가 최근 들어서는 해외 여행객들이 일본 와서 막 펑펑 쓰는 거예요. 그죠? 돈의 가치도 떨어지고 임금 수준도 그렇고 그런 모습은 또 적절치 않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들도 일본 내에서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디플레이션은 다시 오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있는데 금리 인상을 하다가 이게 물가를 다시 제약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또 다른 10년으로 진입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어떻다? 조심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국 근원물가 상승률의 흐름을 봐도요. 보시는 것처럼 금리를 최근 3월부터 인상했거든요. 그랬는데 근원 CPI 물가 상승률이 최근 많이 떨어져서 근원 물가가 2.3%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러다가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가 또 근원 물가 자체가 2%를 향해 가고 그 밑으로 떨어질까 걱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일본의 물가 상황을 본다면 금리 인상이 좀 두렵다. 여기서 금리 인상하면 다시 디플레이션 온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쉽지만은 않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월에 금리 인상할 것처럼 보도를 했지만 언론을 통해서 근데 또 12월 들어서는 어, 이번 달에는 금리 인상이 어려운 것처럼 또 이야기를 하죠. 세계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나가는 피벗의 시대에 일본은 나홀로 금리를 인상하는 또 일본 나름의 피벗의 시대, 그죠? 이런 피벗의 시대에 소위 또 다른 걱정이 들죠.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격차가 줄어들고 또 이런 과정에서 엔캐리 청산 절차가 대대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죠. 그래서 그것도 역시 조심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 가지. 그러면 일본의 경기 상황을 봐야 일본은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을까? 이걸 보잖아요. 보겠습니다. 일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년 초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했어요. 그래서 시중금리가 어떻게 됐어요? 예금금리를 기준으로 본다면 시중금리가 다 24년 초 중반부터 우상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시중금리가 이렇게 상승합니다. 그럼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대출금리도 올라가고 저축금리도 올라가고 한다면 대출받기 어려워지죠? 저축하고 싶어지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유동성이 수축됩니다. 여기 보세요. M1, M2, M3를 기준으로 유동성이 이렇게 특히 24년 3월 정도 기준금리 인상한 그 시점을 중심으로
굉장히 강하게 유동성이 이렇게 보세요. 유동성 증가율이 둔화되죠. 그래서 근래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의 유동성을 흐름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를 운용했던 일본에서 이제 나름 높은 금리죠. 나름 높은 금리로 0.25% 수준으로 운용하고 있으니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여기서 또 한 번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 만약에. 그래서 만약에 0.35% 정도가 온다. 그러면 유동성은 더 줄어들죠. 그만큼 시중에 유동성이 돌지 않는 만큼 경기 부양 효과가 없을 것이고, 저축을 하느라 소비를 안 할 것이고, 대출 받지 못하니까 기업들은 신규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것이 되겠죠. 그럼 이것이 이 시중금리가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면, 먼저 가계의 소비 동향 지수가, 그러니까 정말 0을 거의 붙어 다니죠. 가구의 소비 동향 지수나 소비 활동 지수나 다 이렇게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24년 3월 이후로 유독 더 이게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본의 경기 상황이 어쨌든 금리 인상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어, 이 경기와 맞바꾼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역시 일본의 경기 상황을 본다면 24년 일본은 마이너스 0.3% 역성장하고 25년 1.5% 이거는 기저효과 때문에 1.5인 거죠. 거의 제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26년도 0.6% 제로 성장할 것으로 OECD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성장세가 너무나 더디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가 만만치만은 않다. 그러니까 오르막길을 올라야 되는 산행을 한단 말이에요.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되는데 배낭까지 짊어지고 올라가기가 힘든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본 경기 상황을 보면. 자, 그러면 이쯤에서 거의 막바지인데요. 많은 분들의 질문이 엔캐리 청산 어떻게 되느냐. 정말 엔캐리 청산 이제 일본의 금리 인상까지 이어진다면 혹여나 엔캐리 청산 절차가 대대적으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질문, 그런 질문 많이 갖고 계신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의견을 먼저 정리한다면 미국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고 일본은 금리 인상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급격한 엔캐리 청산은 아니어도 완만한 엔캐리 청산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엔캐리 트레이드와 엔캐리 청산 절차를 들여다보기 위해 굉장히 복잡해요. 정형화된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확인할 만한 지표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물론 엔캐리 청산의 주체가 가게도 엔캐리 청산할 수 있고 기업도 할 수 있고 뭐 정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엔캐리 청산 시그널을 어,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자료 띄워드렸네요. 이게 난 커머셜 넷 포지션을 가지고 보는 건데 굳이 따진다면 이 0을 기점으로 위에 있는 구간으로 형성된다. 그러면 엔캐리 청산이고요. 그리고 밑에 있다 그러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엔캐리 청산도 번번이 있었어요. 그리고 번번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많이 일어났는데 둘 중에 하나를 정리한다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더 많이 일어났죠. 낮은 금리의 나라에서 높은 금리의 나라로 돈을 이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더 많이 일어났었고
뭐 이렇게 표현할게요. 짬짬이 엔캐리 청산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특히 최근 2020년 코로나19 이후에 엔캐리 트레이드, 엔캐리가 엄청 빠져나갔었어요. 근데 그게 다시 이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롱텀하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1990년 이전부터 제가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눈에 시원하게 안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3년간을 가지고만 짧게 쇼텀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에는 특히 22년에 미국이 대대적으로 금리 인상을 시작하죠. 그때는 계속 엔캐리 트레이드만 일어났어요. 낮은 금리의 나라 일본에서 높은 금리의 나라 미국으로 돈이 계속 빠져나갔었던 거죠. 그런데 24년 9월부터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합니다. 그렇죠? 24년 9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그리고 11월에 또 인상하고 그리고 24년 약 3월을 기점으로 일본은 또 어,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네요. 미국은 9월부터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11월에 또 한 번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근데 일본은 24년 3월부터 금리를 오히려 인상하고 그러니까 이미 엔캐리 트레이드의 규모가 줄어드는 이것은 엔캐리 트레이드의 규모가 줄어드는 구간이에요. 여전히 예를 들어 이곳도 이 지점도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나고는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엔캐리 트레이드보다 엔캐리 청산이 점차 많아지면서 순, 순 유출, 그러니까 나갔던 엔캐리 트레이드가 다시 복귀하는 엔캐리 청산 절차로 단행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이미 엔캐리 청산 절차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엔캐리 청산 절차가 급진적이냐 완만하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다만 지난 8월 5일이었나요? 블랙 먼데이 이 이벤트는 엔캐리 청산이 일어날 거라는 공포감 때문에 그죠? 공포감이었던 거죠. 미국은 금리를 9월에 인상하고 일본은 금리를 다시 할게요. 미국은 9월에 금리를 인하하고 일본은 금리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격차가 좁혀지는 과정에서 그죠? 좁혀지는 과정에서 엔캐리 청산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하는 과잉 공포감, 과잉 공포감 때문에 8월 5일 블랙 먼데이가 왔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의견을 드린다면 주식시장만 놓고 보면 미국의 금리 인하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죠.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본시장으로의 돈의 유입을 가져올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긍정적인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미국의 금리 인하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일본 돈이 미국으로 들어왔었는데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는 엔캐리 청산이 있겠다. 이것은 부정적일 수 있겠죠. 미국 시장만 놓고 본다면. 그러면 그 엔캐리 청산이 급격히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시장에 부정적이겠죠.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의견은 일본이 물론 금리 인상할 수도 있어요. 12월 19일 날 금리 인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렸고,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의지를 표명하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름의 급진적인 엔캐리 트레이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미국의 금리 인하와 일본의 금리 인상이 같이 맞물린다면 급진적인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급진적인 엔캐리 청산 절차가 일어날 수 있다. 반면에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다면 그러면 금리 인하는 좋은 것이고 엔캐리 청산이 급진적으로 일어나진 않겠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어, 평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인가? 일본은 워낙 정책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나라이고 지금은 그 금리 인상이 하나의 의지예요. 금리 인상이 굉장히 부담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나 의지를 표명하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굉장히 어려운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것이고 12월에 인상을 하더라도 그게 거의 마지막 금리 인상인 것처럼 해석을 할 만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미국의 인하, 일본의 인상이 맞물린다면 급진적 금리, 급진적 엔캐리 청산 절차가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시장의 공포감이 어느 정도 조성되면서 그게 시장을 좀 억누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미국만 인하하고 끝난다면 그냥 금리 인하했던 하기를 기대했던 기대감에 부합하는 금리 인하가 있으니까 시장은 웃을 수 있겠다. 역시 그뿐만 아니라 어, 금리 인하 그 자체보다 어, 점도표를 보고 또 파월의 기자회견을 보고 2025년에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계속 단행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판단이 있을지 아닐지 점도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이 또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어, 홍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25년 1월 11일 날 저와 이광수 대표님이 부동산 경제 무료 강연, 오프라인 강연을 진행합니다. 강남에서 하고요. 그리고 25년 3월 9일에는 세종에서 합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권에 계시는 분들은 어, 이 11일 날 희망하시는 분 신청하시길 바라고 어, 대전 혹은 대전 이남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으신 분은 3월 9일 날 신청해서 오시면 어떨까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어, 저는 경제 전망 강의를 할 것이고요. 이광수 대표님은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고 전망을 해 드릴 겁니다. 아울러서 25년 경제전망서 피벗의 시대 2025년 경제전망서 책을 보시면서 실제 12월 19일 금리 결정 어떻게 있을 것인지, 그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 피벗의 시대는 자본시장, 자산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엔캐리 청산이라는 하나의 변수가 있다. 그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를 가늠하시는데 오늘의 이야기가 또 25년 경제전망서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 담아서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